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구구단을 멜로디로 외운 다음 법칙을 이해하듯 어느새 너무 익숙해진 언어를 통해 관성적으로 대화하고 사고합니다. 언어를 통해 나의 마음을 전달하지만 정작 언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에는 소홀하니 마음이 통하는 대화라는 것은 그토록 귀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감정이 전달되기도 하고 좋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지, 어떤 표현을 어떤 상황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지는 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만의 언어를 잘 살펴보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대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사가이자 작가인 김이나의 보통의 언어 준비했습니다. 현행 곳은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리뷰가 아닌 책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선을 긋다. 누군가에게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때 그것을 그렇다고 말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두고 선을 긋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표현에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감정은 서운함이다. 그걸 모두가 알고 있기에 선 그을 펜을 쥔 사람은 머뭇거리게 된다. 나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모두 약간씩의 거리를 두는 편이다. 아니, 친할수록 그렇다고 볼 수 있겠다. 가까워도 거리를 둬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구구절절 설명을 하게 되는 건 내 의도와 거리를 둔다는 말이 가진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고자 하는 바를 풀자면 이렇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잘 바라보아야 한다. 세심히 살펴야 한다. 무언가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한 한 발자국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당연히 잘 안다고 여기는 순간 관계는 V3가 깔리지 않은 컴퓨터가 된다. 선을 긋는다는 말은 내겐 모양을 그린다는 말과 같다. 5개의 선을 그어 만들어지는 게 별 모양이다. 다시 말해,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야 라고 알리는 행위가 선을 긋는다는 의미다. 간단하게 지도를 떠올려 보자. 꼬불꼬불한 선으로 나뉘어 있는 수많은 국가들은 선이 있다고 해서 서로 단절된 관계들은 아니다. 한 예로 유럽의 경우 각국의 법령, 풍습, 기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차이들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지키기 위한 테두리로 그려져 있지 않은가.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이 그러하듯 사람 마음의 모양은 전부 다 다르다. 선을 긋지 않는다는 건 모양이 없는 액체 괴물처럼 살아가라는 말로 들린다.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건 여리고 약한 혹은 못나고 부족한 내 어딘가에 누군가 닿았을 때 나의 이곳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고백하는 행위다. 반대로 남들보다 더 관대하거나 잘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원하게 트여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나라는 사람을 탐험하는 상대방이 판단하는 부분이 된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통해 확장되기도 스스로를 알아가기도 한다. 살다 보면 부득이 선을 긋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런 이들은 나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나를 관찰해주고 그걸 토대로 내 성향을 점선으로나마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밑그림이 나의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때 나는 무장해제되곤 한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기에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나 또한 열심히 점선으로 상대를 스케치해 본다. 이곳이 예민하겠지? 이곳을 흥미로워하겠지? 하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사람의 모양은 수시로 바뀌기도 하기에 끊임없는 관찰이 필요하다. 이 섬세한 과정을 퉁치는 말이 배려인 것 같다. 그러므로 나와 상대방 사이에 있는 틈은
서로가 서로를 잘 바라보기 위한 것일 테다. 염치가 있다. 남녀노소를 떠나 내가 좋아하는 부류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염치의 유무다. 염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다. 나이가 들어가며 내가 가장 지키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염치다. 비하의 뉘앙스로 아저씨 아줌마 소리를 듣는 일은 대개 염치와 관련이 있다. 대로변에서 어금니까지 내놓고 이쑤시개를 쓰는 모습, 지하철에서 쩍벌다리를 하고 앉은 모습, 빈자리를 향해 사람들을 거칠게 밀쳐내며 돌진하는 모습 등은 모두 본인의 편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들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태도를 가진 자들이야 답이 없다 쳐도 나이와 밀접한 상관이 있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서글프다. 삶에 지쳐, 육아와 회사에 지쳐 체면이란 게 사치인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태도일 테니 말이다. 수줍음이 있는 어르신이 된다는 건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소망한다. 시간이 흘러도 나 또한 염치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길. 미움받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공전에 히트를 친 해가 있었다. 내용을 떠나서 일단 제목만으로 사람 마음을 번쩍 깨우는 책이었다. 미움과 용기라는 단어의 조합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 걸 보면 미움받는다는 게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아무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사람은 위험하다. 설령 대중적으로 그런 사람이 존재할지언정 측근들 사이에서 차라리 험담이 떠돈다면 그건 다행이다. 그걸 아무리 알고 알아도 미움은 어릴 때 꼭 먹어야 된다고 엄마가 얹어주던 맛없는 반찬처럼 삼키기가 싫다. 10명의 사람 중 2명에게서 미움을 받는다는 건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게 100명, 1000명이 넘어가면 두렵다. 퍼센티지로는 동률이어도 숫자로 세워지는 마음이 미움이다. 살면서 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어느 순간 이에 대한 선택을 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긴 대로 살아야겠다는 건 말이다. 방송을 하면서부턴 더더욱 그랬다. 어쩔 수 없이 호불호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일을 시작한 이상 내 방향성은 명확해졌다. 그건 바로 대충 미움받고 확실하게 사랑받는 것이다. 사람은 서로를 각자의 주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앵글에서 모두에게 완벽한 피사체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그건 지옥의 시작일 테다. 대신 생긴 대로 살아가다 걸음망에 걸러지는 내 사람들은 사금처럼 귀하다. 대충 미움받고 확실하게 사랑받자. 미움받을 용기까지는 없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나의 인생관이다. 사과하다. 사과를 전장의 백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선언하고 나면 모든 게 종결되는 것처럼. 전쟁이 끝나면 곧바로 평화인 경우는 없다. 특히 피해를 입은 국가라면 그때부터가 오히려 아픔의 시작이다. 다툼은 작은 의미에서 전쟁과 속성이 같다. 이권이 부딪히고 신념이 충돌하고 분노 분출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다툰다. 쌍방과실이라 분노가 식으면서 자연스레 화해를 하는 경우라면 이상적이지만 여기서는 한쪽 과실이 조금 더 클 경우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상하게도 피해 입은 자들을 위로하는 이야기는 차고 넘치는데 피해 입힌 자들을 성찰하게 하는 이야기는 적다. 사과를 하는 쪽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주도권을 갖는 착각을 한다. 물론 사과하는 일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인지 사과를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심취해서 포커스를 상대가 내 사과를 어떻게 받는지에 맞추기 시작한다. 미안하다고 했잖아. 라는 말.
이 문장만 봐도 짜증이 밀려오지 않는가? 그만큼 사과를 하고 받을 만한 일에서 중요한 건 사건 그 자체보다는 이후의 과정인 것 같다. 사과를 받을 입장일 때를 떠올려 보자. 상대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은 마치 끓는 냄비가 올라간 가스레인지에 불을 끄는 것과도 같다. 더 끓일 의지는 없지만 그렇다고 바로 식지는 못한다.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사과를 받은 사람 쪽에서 필요한 겸연쩍은 시간이라는 게 있다. 마지못해 내민 손을 잡아주고 다시 웃으며 이야기 나누기까지 떼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몹시도 무겁다. 이 무거운 발걸음을 기다려주는 것까지가 진짜 사과다. 소중한 관계를 이어가는 비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잘 화해하는 거라고 대답한다. 호시절에 잘해주는 건 쉽고도 당연한 일이다. 소중한 관계일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갈등이 생길 확률은 높다. 그러니 이 갈등을 어떻게 어루만져 다음 단계로 가는지가 중요하다. 잘 마무리된 다툼만큼 관계를 돈독히 해주는 건 없다. 잘못을 저지른 경우라면 차라리 당신에게 이 관계를 더 견고히 만들 기회가 주어진 거다. 잊지 말자. 사과는 AS 기간이 가장 중요하단 걸. 서럽다, 서글프다. 서럽다는 말은 슬프다는 말이 담는 아픈 마음을 조금 더 구체화한다. 아이가 우는 모습을 묘사할 때 슬피 운다는 말보다 서럽게 운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을 보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서러움은 슬픔이 조금 더 헐벗은 맨몸의 말 같아서 더 아리다.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 그 이유를 헤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서러움은 일단 따뜻한 집에 들여 밥 한 술 떠먹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주체할 수 없는 아픔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슬픔 대신 서러움을 쓴다. 설명 없이 감정을 전달하기에 더 적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면 눈물을 참는 법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쏟아져 나올 때 콧물까지 줄줄 흐르며 꺽꺽대는 밤을 나는 서러운 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서글픔은 슬픔과 서러움에 비해 어쩐지 시각을 자극하는 효과를 가진 것 같다. 중학생 시절 집으로 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장면이 이상하게 잊히질 않는데 바로 그 장면의 제목이 내겐 서글픔이다. 서글픈 누군가는 슬픈 누군가, 서러운 누군가와는 달리 본인 스스로는 정작 슬프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서글픔에는 왠지 모르게 그 풍경에서 느껴지는 애틋한 아픔이 담겨 있다. 즉, 나의 감정이 개입된 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서글프게 본다는 문장에는 이전의 히스토리가 담겨 있다. 이미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니까. 묻다, 품다. 묻다, 품다는 둘 다 침묵의 말들이다. 그리고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씨앗을 묻고 알을 품는 동사로서의 의미는 언뜻 닮은 듯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꽤나 다른 역할을 한다. 가슴에 묻는다. 가슴에 품는다. 모두 마음의 풍경이지만 묻고 가는 것은 주로 아픔이고 품고 가는 것은 연정의 속성을 띈다. 나는 묻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려는 모습이, 품는 것은 무언가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떠오른다. 묻는 것은 생명력이 사그라들길 바랄 수 있고, 품는 것은 무럭무럭 자라나길 원할 수 있다. 비밀을 묻고 가는 것은 그 비밀이 사라져야 해피엔딩이지만, 비밀을 품고 가는 것은 어찌되었든 끝까지 가겠다는 선언이다. 분명한 건
차마 어쩌지 못해 내리게 되는 결정이라는 거다. 우리는 가슴에 잊어야 하지만 도저히 그리 되지 않는 것들을 묻고 키우고 싶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것들을 품는다. 결국 소중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서글픈 두 갈래길. 묻다. 그리고 품다. 삶을 변화시키는 15분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